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시사터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잡계 투자 경제학에서 초기 조건의 민감성, 즉 여러분들 어떠한 그 팩트가 들어왔을 때 이게 연골고리로 어떻게 변화가 실제로 될 건지, 우리 또 주식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모멘텀 변수들이 시장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거나 또 사람들끼리 어떠한 그 환경이 어떤 변수가 들어왔을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미리 생각하게 훈련을 하시면 미래지도 그리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우리 복잡급의 경제학 이론상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나비효과 얘기하죠. 전번 우리가 사례 분석으로 카카오가 로엔 인수하는 거, 여러분들 그 그 이쁜 제가 어느 걸그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G라는 아이돌 그 사태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 예상하셨습니까? 이 초기 조건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지금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서 철수한 게 그 연골고리 따지면 북한에서 수소폭탄 터진 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카카오가 로엔 인수하는 거 의사결정을 조금 늦춰갖고 대만 총통선거 끝난 다음에 하면 보다 좀 신중하게 인수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 전번 사례 분석에서 해갖고 카카오가 로엔 인수한 거에 만약에 대만 총통이 선거 결과 이후에 했다면 거의 30%나 50%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인수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로엔 실제 주가는 어땠습니까? 지금 10만 원 찍고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6만 8, 9천 원이더라고요. 순식간에 이렇게 급락하죠. 이런 현상이 왜 나올까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카카오가 로엔 인수하고 이게 이제 플랫폼, 컨텐츠, 뭐 음원 이런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게 음원의 주 수요층들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지금은 SNS 세상의 플랫폼은 우리나라로만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돌 변수의 쥐 사태가 대만 총통 선거에 나비 효과가 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민진당의 여성 대표가 총통이 됐습니다. 그 대표의 정책 공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중국과 반대인 대만 독립. 만약에 대만 독립되면 그동안 국민당 주축의 하나의 중국을 주장했던, 그리고 아주 대만과 중국의 밀월 관계가 뭔가 삐그덕거리면 여기에서 또 갈등 구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변수라든지 위엔화라든지 또 이거를 또 미국과 일본이 피봇 투 아시아 전략에 의해서 또 갈등 구조로 전략화시켜서 또 미국의 보시파 네이코는 대만에다 요도의 기회에 무기 팔아먹자, 이렇게 전략화시킬 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하나의 단순한 사건만 보지 말고 이게 확산돼 갖고 어느 각도로 어느 에너지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까지 다 연결고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쥐 사태는 마치 우리 몇 년도인가요? 이해창 대통령 후보와 노무현 후보 때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대표하고 그때 뭐라 그럴까요? 단어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공동전선으로 이해창 대표하고 그 대통령 선거에 싸웠습니다. 근데 선거 당일날 정몽준 대표가 어떻게 했어요? 노무현과 그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와의 무슨 연대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선거 당일날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젊은이들 그리고 또 그 뉴스를 선거 당일날 들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힘을 규합하면서 갑자기 투표 안 하던 사람까지도 응집돼 갖고 한 번에 몰아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됐습니다. 황당하죠? 그때 정몽준 씨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했을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그 당일날 모든 언론에서는 이해창 대표가 두 번째 나오는 때였거든요. 후보가. 맨 처음에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이해창 후보에서 김대중 대표가 이겨서 대통령이 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또 그때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로 이해창 씨 나오고 노무현 씨 나왔는데, 그때 당일 선거날 정몽준 씨 입장에서는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야, 이해창 씨 되면 여러 가지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의 또 불이익 뭐 이렇게 머리에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진하고 뭐랄까요? 회의도 안 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결별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때 언론은 이해창 씨 그 후보 대표 앞에 다 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뭐 역사는 반복한다라는 건지 몰라도 이번 대무원 총통 선거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20, 30대의 젊은 층이 이번 민주당 여성 대표를 총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중국과 대만 관계의 뉴스를 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 노이즈에 관련된 앞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또 중국과의 밀월 관계가 끝나고 또 대만도 궁극은 경제학, 즉 모든 결실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대만 일자리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대만이 중소기업 위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성장 동력이 취약되니까 즉 뭐 대만과 중국 하나 관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밀월 관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대만에서 거주하거나 대만에서 사는 대만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들 소비력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서 또 마이너스 부분이 많으니까 결론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음원이라든지 뭐 SM이라든지 YG엔터라든지 주시장에서 이러한 음원, 영화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은 그 나라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또 국제적인 그 질서, 관계 갈등 구조 이런 것들 속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가 껄끄러지면서 이 부분이 우리 중국의 엔터테인먼트나 음원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관련된 뭐랄까요, 배우든 가수든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쭈이 사태를 보고서 JYP 그 쪽에서 바로 사과했고 바로 사과가 왜 했습니까? 대만보다 엄청나게 큰 시장인 중국의 노이즈가 일으켜서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제재를 가할까 봐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결론은 뭐예요? 여러 가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에너지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스닥 기업이 지금 2월 달 중에 실적을 대부분들 발표를 합니다. 이런 실적 발표 과정에서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이 증폭되거나 또 대만과 중국 그리고 또 피보트 아시아하고 AIB 여러분들 그 두 번째 그래프가 로행 그래프인데 실적으로
10만 원에서 급락하는 걸 보십시오. 그 다음에 카카오도 지금 하락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G 사태, 대만 총통선거 보이지 않게 다 연결고리가 되면서 나비 효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주가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줬다는 부분도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연결고리가 돼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하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전번에 우리가 그 사례 분석을 통해서 로엔 카카오 사례를 통해서 이 대만의 총통 선거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제 한 일주 이상 지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또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제가 대만 총통 선거 상황에서 만약에 민진당이 되면 반드시 그동안 반도체의 그 특허 기술이라든지 대만의 중소기업의 노하우의 특허를 중국의 본토 기업들이 상당히 반사 이익을 받은 게 굉장히 많았을 거다. 근데 지금 민주당 그 총통 되신 분이 결정적으로 되자마자 자국의 경제 성장률과 서비스와 바이오와 이런 데 육성하면서 대만 쪽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겠다. 우리한테 과실이 없다.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조금 국가 전략으로 제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SK하이닉스 어때요? 그동안 급락했다가 25,000원에서 오늘 급등으로 바뀌었고 삼성전자가 108만 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117만 원.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5만 주를 샀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양국 간의 국가 정책을 변화 줄 수 있는 그 기업을 하면 CEO,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주석이 바뀌면서 그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 기업의 주가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연결고리가 되면서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시지 보면 여러분들 TPP하고 RCEP에 그 나눠져 있는 국가를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1월 18일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로 민진당의 여성 총통이 나왔다는 날과 그 다음에 1월 18일 AIIB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월 18일 AIIB 출범하면서 제가 어떤 영상을 예고해 드렸어요. 위에나 국제화가 발동 걸면서 이 AIIB에 출연된 모인 자금 갖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인도네시아 될지 베트남이 될지 모르겠지만 첫 삽을 그러니까 털 거고 거기에 연계된 사업에서 베트남의 매력이 상당히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드도 베트남 펀드 들어갔고 뭐 550대 지금 수준인데 여기서 들어서 1000 넘을 때까지 바이 홀드 전략도 제시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 베트남은 RCEP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TPP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중국의 그 싱크탱크의 그 리더라면 저는 베트남에 집중합니다. 왜? TPP에 베트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적이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 환율 전쟁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센카쿠 열도에 또 인공섬에서 뭐 미국 항공기 뜨고 군함 뜨고 또 일본 또 신난다고 거기서 또 분쟁이 일으키고 이런 노이즈 있을 때는 간단히 얘기해서 뭐 미국과 중국 환율 갖고 연동되거나 보복 관세 나오거나 막 이런 부분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3조 달러 이상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이 채권자고 미국은 채무자예요. 갚아야 될 그런 묘한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갈등 나와보세요. 그러면 일단 중국에서 만들어갖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어떤 제조 부분에서 이런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국제적 갈등 구조 속에서 뭔가 원활하지 않고 제재가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OEM 방식으로 베트남 통해서 들어가는 백도어를 만들어 놓는 게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베트남 현지 공장화, LG전자의 현지 공장화, 그냥 현대차의 현지 공장화, 우리나라의 수출의 주력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다 베트남 현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현지화시켰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뭐라 그럴까요? 한세실업, 옷 여러 가지 전 세계에 팔리는 옷을 OEM 방식으로 하는 그게 또 한세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베트남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런 정치적인 변화를 어떤 상황에 나오든 간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그다음에 그 틈새로 정치적인 갈등 구조가 나와도 뭔가 기업의 고잉 컨선, 수익 구조의 변함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이렇게 전략화시키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AIIB하고 지금 TPP가 1월달, 2월달에 분명히 한번 충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피봇 투 아시아, PIVOT 투 아시아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거기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봇 투 아시아에 관련된 이 피봇 투 아시아가 아시아의 회익이라든지 뭐랄까 미국의 아시아 우위 전략. 여러분들 미국은 그동안 군사적인 여러 가지 배치해서 중동 이런 쪽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에서 오바마 정부 때 여기에 군사력을 어떻게 해요? 다 줄이거나 미국 철수 전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을 가만히 보시면 중동에 있는 에너지 그때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맹방으로 하고 이 사우디가 여러분들 1971년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독트린 닉슨 대통령이 불태한 정책을 선언하면서 이제부터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주겠습니다. 난리 한번 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프랑스에는 드골 대통령인데 드골 대통령이 달러를 군함에다 실어갖고 미국 쳐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바꿔줘. 이런 갈등 구조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이걸 푸는 게 키신저 외무부 장관이에요. 전 세계의 오일,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 결제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오일 달러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독일이든 프랑스든 어떤 세계든 이제는 금으로 안 바꿔주는 종이돈이 되었던 달러를 우리가 어떤 국민에서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석유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온이 결제가 달러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국면에 또 달러 결제 시스템.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거기에 군사적으로 어떠한 적이 오든 간에 사우디는 군사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줘.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적인 동맹관계에서 사우디를 보호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전쟁이 나오거나 이란, 이라크가 또 쿠웨이트나 사우디를 위협하면 군대를 즉각적으로 파견하고 심지어는 이라크는 멸망도 하고 쿠웨이트 또 침공했을 때 그 계기로 멸망까지 하는 이런 사태도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 결제 시스템이 여러분들 오일이라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오일의 에너지도 지금 여러분들 그 100불 넘던 오일이 요새 29불이에요. 29불. 그리고 10불도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산유국 관련된 그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긴급조치 발동했어요. 2주간. 물가가 너무 급등하고 생필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오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산유국의 오일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오일에서 여러분들 모든 옷, 먹거리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석유를 분해해 갖고 모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건자재라든지 옷이라든지 화학품이라든지 모든 게 여러분들 그 검은 그 기름에서 분해해 갖고 다 나오거든요. 석유화학 부분에서요.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저렇게 급락하고 또 미국은 또 세일가스를 개발해서 또 유가가 계속 급락하니까 이 상황이 남미 정권, 좌파 정권, 포퓰리즘 정권을 싹 바꿔버려요. 차베스라고 유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베네수엘라가 이제 우파 정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아르헨티나 심지어는 브라질도 우파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지금 판세 변화가 유가 급락에 의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 이 그림 보면 푸틴 대통령은 안경 꼈지만 빨개 벗었어요. 이것도 아주 좀 꽁트적 성격이지만 카드는 들었는데 옷을 다 벗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유가 급락에서 러시아의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하고 그러니까 약간 빨개 벗은 푸틴인데 옆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있어요. 그리고 뒷모습만 딱 보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있습니다. 혼자서 두 명을 딱 상대하는 카드 플레이 같은 그림 나오죠. 지금 세계 정세가 이러한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퇴임 연설을 했습니다. 2016년도 11월 7일 날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금 미국은 예비 선거가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되는지 아니면 공화당 후보가 되는지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 이 중국과 미국의 환율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그 노이즈가 우리 경제의 샌드위치, 넛크래킹 이런 단어를 유도시키면서 참 뭐라 그럴까 2016년도 경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은 2015년도에 그 시진핑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방한할 때 그 타이밍을 맞춰서 오바마 대통령도 필리핀 에이펙 참가차 같이 또 오바마 대통령도 동남아시아에 집중하고 뭔가 나도 피보트 아시아 필리핀이든 말레이시아든 베트남이든 특히 라오스라든지 이러한 정부 책임자들 만나서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견제와 균형을 갖자. 우리도 경제력을 때 도와줄 테니까 우리하고 TPP라든지 이런 환태평양 경제 블록에 들어와서 뭔가 같이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 중국은 중국대로. AIB 들어오고 그 다음에 RCEP 환태평양에 대치되는 그 중화문화권을 또 동남아시아에 화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이 블록과 블록 간의 경제 이게 달러와 기축통화인 현재 달러와 지금 위엔나의 그 전 세계적인 거래 에너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AIB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로 가나 어떤 할 때 달러로 결제하지 않고 위안화 직거래 하자. 그래서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계속 만드는 게 AIB의 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의 아이디어가 뭐였죠?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순간에 모든 기축통화의 달러의 파워가 5일 달러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중국이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저는 앞으로 중국이 이란이 지금 시장 핵 제재 풀리면서 이제 시장 개방하고 이때 시진핑이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동에다 또 집중할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뭘 집중하는데 이란 여러 가지 도로 놓고 아파트 짓고 무슨 공장 짓고 할 때 중국 자본을 미리 투여해 갖고 져줄게. 대신 그 받는 돈을 석유나 위안화 결제로 줘.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 전략으로 할 겁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1대1로 전략, 또 신창타이라는 개념도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신창타이라는 게 뉴노멀로 이러한 국제화,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뉴노멀의 중국의 미래지도가 신창타이 전략으로 옛날에는 신창타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어떠한 리커노믹스가 화두가 됐었습니다. 이제 리커노믹스는 말 여수에 듣습니까? 2014년도 이후로는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책사였던 분이 신창타이 개념, 1대1로 개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지금 AIB 만들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집중 전략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미국대로 피보트 아시아로 견제와 균형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거기에 응집되는 게 베트남, 필리핀, 태국이에요. 특히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는 여러분들 그 나라 가면 다 일본 자동차만 있어요. 일본계 자금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 중국 위안화하고 이쪽에서 중국계 자본 들어오면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 차가 일본 차 대체품으로 막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철도도 놓고 막 해서 중국계 자본에 의한 중국 상품이 그쪽으로 또 길을 튼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안화 결제가 되죠? 그러면 그만큼 엔화 시장은 줄어들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16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은 AIB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고 미국 주도의 WB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고 ADB라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6년도 1월 달부터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동남아 쪽에 특히 베트남, 필리핀 이런 또 그 다음에 이제 1월이나 2월 달 들어오면 여러분들 앞으로 남진아라든지 아니면 센카쿠 여기에서 인공섬의 뭔가 군사적인 갈등 구조라든지 충돌 얘기들 이런 노이즈들을 상당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흐름을 어떻게 이 영향이 우리 주식시장이나 또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미리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미리 생각하기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가가 지금 29불 되면서 유가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우리 미리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북한이 핵수소핵탄이라고 주장하면서 실험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 1, 2개월 안에 뭔가 안보리 또 규제가 나올 거고 이 규제 속에서 남북 경색 관계는 바로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는 어때요? 지금 1200원대에서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매수로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연속성이 나오는지 지나봐야겠지만 이게 대만 양안관계 그다음에 대만 총통의 결과가 저는 삼성전자 바닥 찍고 매수로 터닝했다. SK하이닉스 25,000 주고 매수로 터닝했다. 그걸로 예측해 드렸는데 이제 $1가 1,2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동남아 시장에서의 갈등 구조가 지속되면 안 된다. 그리고 유가가 더 이상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유가 안 빠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번에 이란이 1월 18일 날 핵 제재 풀리면서 이제 이란산 석유가 전 세계에 팔립니다 했을 때 당일날 이란과 관련된 이란의 미수금을 받을 게 있거나 이란 진출할 가능이 있는 건설주 현대건설이 27,000원에서 33,000원까지 당일날 급등했다가 지금 3만원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63,000원에서 77,000원까지 급등했다가 흔들고 있습니다. 요 재료 하나를 이렇게 급등해요. 미수금 받을 거 있다. 또 웰크론 한택, 웰크론 강턴이 강원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진폭을 한 번씩 주는 또 하나그룹, 동양철관이 이란 시장에 진출한다고 순식간에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란산 석유가 세게 풀리면 이란 시장이 개방되고 이란이 인구가 8천만입니다. 대단한 시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상징적으로 테헤란로, 우리 형제관계 테헤란로, 그 다음에 37년의 봉쇄가 풀린 겁니다. 1, 2년의 봉쇄가 아니에요. 37년 동안 봉쇄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모든 문제가 낙후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리를 많이 보였어요. 봉쇄될 때 다른 나라들은 막 떠났는데 우리 사무소라든지 이런 거를 이란에 끝까지 남은 기업이 꽤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 이영애 씨 대장금 이란 국영 TV의 최고의 인기 프로 대장금 주몽 그 사람들이 대장금 난리예요. 그 다음에 주몽도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풀렸으면 이제 또 한류 컨텐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이란 시장을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보다 이란 시장에 대장금 관련된 또 주몽 관련된 물론 그쪽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분명히 그 시장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컨텐츠 파는 하나의 창구로 역할하는 과정이 이란 시장이 되고 그때 우리 이게 컨텐츠가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옷,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상품, 한국 차 이게 컨텐츠 다 한꺼번에 패키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연결고리가 나오는지 이 이란 제재 풀리고 나서 이 오일이라는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는 이란산 유가가 원유가 풀리니까 유가는 더 빠질 거 그리고 실제 빠져요. 28불. 그런데 여러분들 체감지수로 29에서 28 빠지면 뭐 2, 3% 빠진다지만 우리 체감으로 보십시오. 28이나 29나 이미 100에서 빠진 거고 거기서 뭐 1, 2불 정도 빠지는 거는 오히려 체감지수 옆으로 긴다 이런 느낌이 들어다가 이제 30불을 다시 치고 나가서 35불, 40불 되면 이제 이란산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했거나 수요가 증가했다는 뭐예요? 중국에서 성장 정책 이번에 오늘 GDP 4분기 발표했는데 6.8% 발표했어요. 7% 아래가 발표돼서 이제 7%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데 중국이 이제는 수요나 뭔가 정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석탄은 이제 수입 참 힘들어요. 왜? 그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이게 수요가 증가하면 중국 때문에 또 바닥 찍었다 모멘텀 그리고 세계 경제가 뭔가 조금
좀 활발히 또 침체해서 뭔가 활동 지수가 좀 커지면서 성장률 상향 전략이 노출되면 또 유가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같이 연동돼서 나오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쭈이부터 시작해갖고 대만 양안, 이란 제재, 그 다음에 중국의 앞으로의 전략, TPP, 그 다음에 AIB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연결고리 되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과 또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다 연결고리가 되면서 앞으로 1월, 2월, 3월 달에 유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닥 찍고 올라오면 우리 시장은 그동안 급락했던 요번 우리가 1850대까지 봤거든요. 1850 가니까 제2암에부터 그러면서 뭐 1500도 예측하고 아직 공포 국면 속에 공포 마케팅이 극단을 이뤘는데 막상 중국 GDP 발표하고 현재까지 오니까 이제 장이 중국도 바닥 찍고 올라오고요. 2850에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3000을 다시 치고 나가는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도 1850에서 1900을 돌파해서 다시 못 가더라도 1950이나 70까지 가는 에너지가 나오는지 이 보이지 않게 이런 유가라든지 원달러라든지 이 한반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 변수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연결되게 되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가가 올라가야 우리 시장은 올라간다. 그리고 그래야 엔화는 약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엔캐리를 통한 헤지펀드들이 엔캐리를 주로 하거든요. 금리 싸니까 거의 제로 금리니까. 근데 엔이 124엔에서 117엔 엔화가 강세되면 엔화가 안전자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위험자산 주식 팔아갖고 계속 엔화를 샀는데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한국 채권이나 한국 주식 사는 그러면 엔이 약세로 가야겠죠? 원화는 어떻게 돼요? 강세로 가야겠죠? 유가는 어떻게 돼요? 바닥 27, 8불에서 바닥 찍고 35불까지 가는 파동이 나와야겠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연결고리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형성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잡게 연결고리의 나비 효과. 오늘 G4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니까 어때요? 단순하게 나왔던 이 현상들이 보이지 않게 다 그물망 같이 연결돼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흐름을 읽는 훈련을 리슨조이 시사 터치로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